굿모닝 YTN 2부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정상이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단정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뉴욕입니다. 자,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 강조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방문은 놀라운 상상력과 대담함을 보여준 것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측면의 한미 관계 강화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은행 기업 간의 합작도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자주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답변이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두 차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전에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다소 어긋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면서 자신의 대북 정책이 올바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미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주제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전 일정이 지연되면서 15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요. 예정보다 20분 정도 더 긴 1시간 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조만간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신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상력과 또 대상만 대통령이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세계사적인 대전은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데 이어서 오늘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첫 발병 이후 네 번째 발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그야말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어제 오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 경기도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 식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발병 이후 네 번째로 파주에서만 두 번째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추가 발병이 확인된 농장은 돼지 2,300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 18일 발병이 확인된 이 연천군의 농장에서 약 6.9km 떨어져 있어 기존 방역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했으며 이 발병이 확인된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이 주변 3km 내에 있는 농장 돼지들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김포에 이어 오늘 또 파주에서 연이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적성면 농장은 기존 방역대 안에 위치했지만 어제 발생이 확인된 김포 농장의 경우 기존 방역대 밖에서 발생한 거라 확산 우려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이북 접경 지역에서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확산한 데다 이 최고 수준의 방역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병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더욱이 발병 농장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 방역 당국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선 효과적인 방역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포를 중심으로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고 첫 발병 당시 내려졌다가 해제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국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경기도 김포는 1, 2차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 연천의 방역대 바깥입니다. 집중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역대 밖에서 추가 발생이 나온 만큼 정부의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도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의 돼지농장 주변입니다. 출입이 완전히 막힌 통제선 안팎을 방역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바닥에는 토양소독제인 생석회가 두텁게 깔립니다. 1, 2차 발생지였던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돼지농장도 같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두 곳은 특히 방역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km 안에서 사람과 차량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는 겁니다. 방역대에서는 대지의 반출이 금지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대 내 전용 소독 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김포 농장은 이 방역대 밖에 있습니다.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시 농장과는 13.7km, 연천 농장과도 45.9km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대 밖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방역 대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어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김포 농장의 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동시에 농장 주변에 곧바로 방역대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전국적인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령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자, 그런데 태풍 타파가 만든 비바람에 축산농가 주변에 뿌려놓았던 이 소독용 석회가루가 모두 쓸려나갔습니다. 축산농민들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자마자 서둘러 석회를 다시 뿌리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농민이 돼지 사용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뿌립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이전에 깔아놨던 석회가루가 쓸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광역 살포기까지 동원해 축사에 연신 소독약을 뿌리지만 농민은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죠.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개개인이 생사가 걸린 일이라 진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2번씩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전국 돼지 사용 농장에서 일제 소독이 진행됐습니다. 방역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생석회와 소독약이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농가당 생석회 10포씩을 공급하고 있고 또 그 뒤로 추가적으로 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대로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방역차는 온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농가 주변은 방역차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마땅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 농가와 지자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방역 작업에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3주간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계속 농가들한테 일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농가들 뭐 폐사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일일이 체크해서. 태풍이 지나가고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이 강화됐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도 김포에 있는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부터 이미 농장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농장의 주인이 통제선 바깥으로 나와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농장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입니다. 농장 밖 방역 통제 초소를 중심으로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제선 안쪽 인력이나 차량 등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구역 바깥을 취재하던 기자가 한 농민을 만났습니다. 이 농민은 자신이 의심 신고를 한 농장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 바깥에 자택에 있었는데 의심 신고를 마친 뒤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의 혈청 추출 광경 등을 지켜본 농장 주인은 다시 농장 밖으로 나왔고 마을에 머물다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4마리가 유사를 하고 5마리가 살을 안 먹고 누워있더라고요. 농장 주인은 장관까지 다녀가 설마 했는데 의심 신고를 하게 됐다며 별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열심히 했어도 원체 도로 섭인지 그런 의심스러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몇 시간 후에 결과를 봐야겠죠.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인력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통제 구역을 넘나들고 심지어 외부인과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림축산부는 뒤늦게 농장 주인이 어떤 경로로 농장을 드나들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농장 주인과의 인터뷰 사실을 당국에 알린 뒤 소독 등 긴급 방역을 받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오늘 시작됩니다. 미국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어서 또다시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내년에 이 분담금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낼지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새 협상 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측은 지난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측은 새로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뉴욕 총영사로 내정된 장 대표는 새로운 드하트 미 대표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새 수석 대표로는 기재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부대표로는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석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통상 전문가를 투입해 미국 측의 요구를 꼼꼼히 따지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략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회의 일정이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 개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듯이 군사적 방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국의 자산을 배치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건물을 남북과 유엔사가 힘을 모아서 보수 작업을 했는데요. 정전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북한군이 앉아있는 사다리를 우리 군 장병이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링링으로 부서진 판문점 건물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작업은 남북한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도 함께 어울려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며 진행됐습니다. 유엔사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 인원들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우리에게 JSA가 북한, 유엔 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과 유엔사가 협력해 JSA 안에 있는 건물 보수 작업을 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인데 9.19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 조치의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공동경비구역에서 함께 보수 작업을 한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차원에서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JSA 남북지역 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JSA 운영규칙안 협의 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 민간 관광객들의 자유왕래가 언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달 말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면 관련 협의 역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검찰이 전례가 없던 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조 장관 출근 직후인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 자택 PC에 하드디스크 2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조국 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대학 4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가 의심되는 인턴 증명서 등이 실제 진학 자료로 제출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학과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빠져나옵니다. 무슨 자료 갖고 오셨어요? 이화여대 입학관 앞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공지가 붙었고 검찰 관계자들이 오고 갑니다. 끝나신 거예요? 조 장관의 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등 모두 4개 대학을 상대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의 허위 혹은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입시 전형 자료로 이러한 증명서가 실제 입시 과정에서 활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드라이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딸 인턴 증명서는 물론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진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도 발견됐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턴 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조 장관 딸이 자신의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장관 자녀의 인턴 내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국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길 바란다며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번 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도 부인이 당연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자택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정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 교수는 동생과 조 장관 오촌 조카 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동생이 펀드 투자업체와 운용사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투자금에 대한 비공식적인 이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 교수는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증권사 직원을 시켜 교체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휴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미 퇴원했다면서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정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횡령 혐의와 함께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 소환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수사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네, 가을 태풍이 지나고 아침 공기는 한결 쌀쌀해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3.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낮고요. 대관령의 기온은 4.4도까지 떨어져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쾌청한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로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밖의 지역도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습니다. 봉화 8.2도, 파주가 9.5도, 광주 13.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출근길 안개도 짙습니다. 임실의 가시거리가 70m, 용인이 14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지난 휴일 제17호 태풍 타파는 전국 곳곳에 상처를 남겼죠. 농산물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보름 사이에 가을 태풍이 두 차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사과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까지 드러낸 채 뽑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익어가는 사과는 바닥에 내린 겁니다. 멀쩡히 달려있는 사과도 상품성을 잃은 겁니다. 강풍에 서로 부딪히면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과수원마다
태풍이 핥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른골에서만 250헥타르의 가수원이 농사를 망쳤습니다. 수확을 곧앞둔 사과뿐만 아니라 자식 같은 나무까지 잃은 농민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참담하죠. 이 나무 키우는 데만 몇십 년 걸리는 나무도 있고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들녘도 비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락이 여물어 고개를 숙여야 할 벼는 바람에 쓰러지고 물에 잠기면서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벼를 일으키려 논으로 나온 농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말도 못하죠, 그것은. 농민들이 1년 내에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거는데 한번 이래 잡으면 1년 농사 헛것 떼버리고 막막하죠. 태풍 타파는 전국 3,200헥타르의 농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태풍 링링이 핥히고 지나간 지 보름 만에 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수확을 바로 앞두고 잇따라 몰아친 태풍에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금융권은 태풍 타파와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본 개인 고객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 최대 2천만 원, 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을 1%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중소기업에 3억 원, 개인 고객에는 3천만 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이 가까워진 고객에는 상환 일정 유예와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해주고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혜택,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생산자가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자료를 보면 생산자 물가는 103.73으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통한 처리 의사를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함께 국정원 예산 결산 관련 심사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선 북미 실무 협상 전망과 함께 북한의 동향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혼율이 2016년 이후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가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재 인원은 32명에 불과해 결혼율이 41.8%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혼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오는 27일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CNBC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지난 18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출시되면서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리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키고 진상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류 교수는 진위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본인 주장이 어떻게 됐든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아픔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신성한 강단에서 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고 한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학교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내 윤리인권위원회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언론과 학생회, 대학 당국이 강의 내용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는 말도 거듭되는 질문에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지 매춘을 권유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도 형사고발과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분명한 명예훼손이고 인권에 대한 반하는 발언들이고요. 그 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단체들도 류 교수의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국회의원들은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출신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교수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연세대 출신 의원 14명은 김용학 연세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징계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이렇게 저열한 역사인식을 가진 이가 강단에 서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건 동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치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은 지난달부터 서울의 한 유명 음악 전문 고등학교에 비리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학교의 실상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은 학교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립자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를 상대로 교육청이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애초 오는 11월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YTN 연속 보도 이후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는 설립자 일가의 비리 의혹을 규명할 특별감사팀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교육청은 가족이 세운 외부 학원을 이용한 교비 횡령이나 부실한 교육과정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감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로 종합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에 이어 교육청 감사까지 이뤄지면서 학교는 혼란을 맞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혼동스러운 이 시기를 잠재워야겠다 이런 것보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사들도 단체 성명을 통해 설립자인 교장, 장모 목사가 YTN 보도 이후 증거인멸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밝혀져서 지금까지 쌓아온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헌신이 더 이상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징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설립자 일가가 교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교육당국은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직접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자주 해 검찰에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또 해당 교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 등 7명을 모두 검거하고 청소년 감호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수원역 근처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SNS에 비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밤사이 12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 환경을 가미한 중장기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태의 강으로 변신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태화강을 중심으로 40개 사업을 담은 미래도시 발전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립미술관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미술관 가는 길을 조성해 차 없는 문화예술거리를 만듭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산책로를, 차가 안 다니는 울산교는 다리공원으로 활용하고 주차장도 확대해 태화강 접근을 편하게 합니다. 한강처럼 태화강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영국의 런던 아이 같은 볼거리와 짚라인도 설치합니다. 즐길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놀이 기능의 역할도 태화강이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이라든가 각종 축제에 대한 기능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보 방구대 안각화와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보전 사업도 추진합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20년 동안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4,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민들은 문화와 산업이 연계된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작된 홍콩 시위가 16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위 참여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행태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시위 때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이 소지한 총기를 탈취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차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벌어진 주말 시위 참여 인원은 각각 수천 명 수준으로 지난 8일과 15일 때의 수만 명 수준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시위 참여 인원은 줄었지만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위 행태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한 명이 뒤쫓아오던 시위대의 태클에 걸려 넘어진 뒤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시위대는 이 경찰이 소지했던 총기를 탈취하려고까지 했다며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과격성이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습니다. In another incident, tens of rioters attacked one of our officers with hard objects, hiking sticks, and umbrellas. One even attempted to grab his service revolver. 시위가 16주째 이어지면서 시위 참여 인원이 줄어들자 시위대는 대규모 도심 시위 대신 치고 빠지기식의 게릴라 전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과격한 방식을 구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 장기화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어 시위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과격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다음 달 1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절기 추분이 지나자마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은 4.4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기온도 13.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낮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관령 21도, 서울 26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구름 양은 적지만 곳곳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데 안개는 오전 중에 사라지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